자, 이번 시간 이제 붕당 정치의 전개로 들어갑니다. 페이지는 174쪽이고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임진왜란도 했고, 그리고 호란도 했죠. 두 차례 호란. 그래서 이제 왜란하고 호란을 합쳐서 양난, 두 번의 난이 있었다. 그래서 양난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임진왜란까지는 우리가 조선 전기고,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호란은 조선 후기인데, 강의할 때 편의상 제가 조선 전기로 그냥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기는 호란은 조선 후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요번 시간은 이제 붕당 정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저번 시간에 이제 붕당 정치가 뭐다는 설명을 드렸고, 동인과 서인으로 갈렸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선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조선 전기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까지 조선 전기의 정치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했었죠. 이것을 이제 조선 후기까지 이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판서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책에 다 나와 있죠. 판서를 미리 보기.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봅시다. 선조 때 우리가 동인과 서인으로 갈렸습니다. 그렇죠? 동인 그리고 서인으로 나뉘었다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그렇죠? 왜 나뉘었습니까? 그렇죠. 이조전랑직 때문에 나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나뉘고 동인에서 분화가 한 번 있었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정여립 모반 사건,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건조의 문제 때문에 선조 때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게 됐죠. 그렇죠. 북인으로 갈리고, 이때 서인도 역시 서인 그대로 가고,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서인이 정철이 막 이렇게 수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갈리게 되는 것. 그래서 강경파가 누구였죠? 그렇죠. 북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강경파, 그리고 남인이 온건파예요. 이 부분이 이제 가나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이제 어느 지역에 딱 가서 누가 하여튼 인물 하나가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요때 이제 당시에 서인의 강압 체계에 못 이겨서 이제 동인이 분화하게 되는데, 온건파인 강경파인 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나에 대한 설명 1번 가는 어쩌고, 2번 가는 어쩌고, 3번 4번 뭐 나는 어쩌고, 5번 가나 공통점 어쩌고,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강경파냐 온건파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선조 때 임진왜란이 터졌죠. 임진왜란 터졌을 때 북인에서 의병장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공부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칼을 찬 선비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홍의장군 곽지우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착안을 하세요. 그래서 조식이라는 분, 이런 분이 이제 북인 쪽에 가까웠다라는 것이고, 선조 뒤에 대를 이어서 광해군이 집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해군이 즉위했을 때 이 광해군을 지지했던 세력 누굽니까? 북인이죠. 그래서 북인 정권이 들어서고, 이 북인은 강경파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인하고 남인하고 찍어 누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인이 절대 다수고 남인 서인이 이제 길을 못 피고 있다라는 거. 그러다 이제 광해군이 광해군 때 중립 외교로 인해서, 그렇죠. 중립 외교와 폐모살제, 그래서 영창대군 죽이고, 그리고 임목대비를 유폐시키고, 이런 일 때문에 서인들의 반감을 사서 서인들이 무엇을 일으켰다? 그렇죠. 인조 반정을 일으키죠. 그래서 인조가 즉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조가 즉위하면서 누가 집권합니까? 당연히 서인 정권이 이들을 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인이 집권 세력으로서 반정으로 집권을 하게 되고, 이 서인들은 북인에 의해서 서인의 입장에서 북인은 어떻게 보죠? 이거 쳐 죽일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에 북인의 정계 진출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북인이 절대 이제 정계에 진출할 수 없고,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북인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인 일부를 데리고 서인과 남인의 공조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인조 때 서인과 남인, 그러니까 인조 때, 선조 때, 광해군 때, 인조 때, 이렇게 보면
선조 때, 인조 때 서인하고 동인하고 서인 그리고 어찌됐건 남인 서인도 같이 공존을 했었죠. 그리고 남인과 서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당 야당 이 여당이죠. 그리고 야당이죠. 그러면서 이제 싸우면서 정치를 이끌어가는 이런 그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인조 때 서인들이 무엇을 했죠? 계속 친명배금을 했잖아요. 그렇죠? 명을 우리가 사대해야 되고 배척해야 된다. 어디? 금나라. 금나라는 어디에? 청나라. 그렇다 보니까 인조 당시에 서인 정권이 계속 친명배군을 얘기하고 광해군을 유폐시키고 유배 보내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금나라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그 후금과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두 차례 뭐가 호란이 발생을 했었고, 자 호란 그래서 정미호란 병자호란이 있었는데요. 인조의 두 명의 왕자, 그렇죠? 아들 둘이 인질로 잡혀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자가 이제 소현세자가 있었고, 그리고 복림대군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둘은 그 청나라에 잡혀가서 청나라에 인질 생활을 하는데 거의 10년 동안은 인질 생활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잡혀갔을 때 소현세자잖아요. 그러니까 세자였던 사람은 이제 나이가 좀 있죠. 그래서 소현세자는 나이가 있고 간 거예요. 성년이 돼서 결혼을 해서 간 거고, 이 복림대군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직 혈기 왕성할 때였다라는 거고, 인조가 즉위하고 있을 때, 왕이 하고 있을 때 이제 소현세자는 왕의 그 왕실 교육을 받고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성년, 그러니까 좀 의식이 조금 성년스럽죠. 그렇죠? 복림대군보다는. 그래서 끌려갔을 때 둘은 똑같았어요. 이 아버지가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했던 거, 이것을 복수하겠다라는 건 똑같았는데 그 상태에서 이를 갈면서 청나라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청나라에 끌려가서 봤더니 이 청나라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크죠. 우리는 요만한데 청나라는 이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진문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이 청나라가요, 여진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진족 북방의 유목민이 갑자기 힘이 키워가지고 이제 중원의 대륙의 주인이 돼버리면 얘들은 거의 다 특징이 뭐냐면 개방 정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애들은 서양 문물을 막 갖다가 쓰고, 우리가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쪽도 양반 있잖아요. 귀족도 역시 상행위하고 기술 만지고 기름칠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소현세자는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요. 우리가 지금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그래서 이런 큰 나라를 상대로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했으니 정신이 나간 거구나. 일단 우리가 숙이고 저들의 기술을 배우고, 그래서 저들만큼 성장한 다음에 이 힘으로 저들을 쳐야겠다. 이런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북학이죠.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 이런 쪽으로 가고, 복림대군은 혈기 왕성하다. 10대라니까요. 요즘도 10대인데 10대 무섭죠. 무서운 10대예요. 10대들 참, 칼부림하고 요새 예전에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막 나오죠. 무서운 10대. 하여튼 10대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학생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학생인데 아버지가 굴욕을 당했어요. 그럼 어쩔 것 같아요? 돌죠. 근데 이제 대학생 이상만 돼도 아버지가 이렇게 굴욕을 당했다 그러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힘을 키워서 저놈을 박살을 내야지. 이렇게 가잖아요. 이 틀린 거예요. 이 힘으로 박살을 내려고 해요. 그래서 복림대군은 북벌이에요. 끝까지 북벌. 북을 정벌할 거야. 저까지 것들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힘을 키워서 언젠간 니들을 박살낼 것이다. 이쪽으로 가는 게 복림대군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거기 가가지고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일종의 이제 그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땐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조선 백성들이요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가는 게 되게 많았어요. 노예 시장 가니까 노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인 거야 다. 그러니까 이제 왕세자로서 이걸 어떻게 노예를 우리가 사자 그래가지고 돈을 버는 거야. 농사짓고 그래서 물물 교환하면서 재화를 취득해서 이 재화 가지고 그 조선 백성들 사서 여기에 마을을 꾸리고 이쪽으로 이제 유입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자 같은 경우는 칭송이 자자하죠. 이걸 가지고 또 인조도 너무 조선 왕조는 왜 그러는지. 인조도 이걸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세자가 거기 인질 가가지고 장사치가 됐다고 막 이러면서. 아무튼 소현세자 그러면서 조선과 그 청나라의 황실하고 좀 친해집니다.
그 황실하고 친해져서 조선과 청나라 왕실과 중재 역할을 해요. 소식통 그래서 전달해주고 대변인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소현세자가 살고 있었던 거처가. 그래서 이제 청나라의 그 황태자 있죠? 황태자하고 또 친해져요. 그래서 황태자하고 뭐 거의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형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요. 복림대군은 이것을 보면서 형이 조금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세자도 얘기하죠. 저희 이제 인지를 오래 했으니까 집에 보내주세요. 계속 보내주다고 이렇게 하다가 한 9년 정도 지나니까 이 태자가 그러면 그렇게 내가 다리를 놔주겠다. 그래서 그 청나라 황태자가 이제 다리를 놔주고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들어가게 될 때 소현세자는 그 청나라에서 뭘 보냐면 그 십자가를 봅니다. 그렇죠? 그 천주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성모 마리아. 그리고 거기에서 그 천주시리 이런 것들 있죠? 그 천주 그런 것도 갖고 그 지구본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들고 와요. 그리고 청나라 황제가 고생했다. 그래서 이건 가져가라. 그래서 벼루 그 벼루 있죠? 벼루도 하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와서 이제 인조가 아이고 우리 아들내미들 고생했네. 자 어떻게 지냈어? 라고 얘기하니까 소현세자가 얘기하죠. 아버님 저기 가보니까 아바마 가보니까 거기가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 기술력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저것 했는데 청나라에서 이걸 갖고 왔으니 아버님 이거 가지십시오. 그리고 드리니까 아버지가 이제 열받죠. 이게 오랑캐한테 물들여서 왔구나. 그래서 벼루를 집어 던져요. 그 벼루를 집어 던지는데 이게 머리에 팍 맞아요. 머리가 깨지고 막 피를 뚝뚝 흘리고 이런 장면이 또 기록에 남아있고 복림대군은 거기에서 아버지 저는 형님하고 조금 틀려요. 저놈들 내가 아버지 복수를 내가 죽을 때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인조가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 되고 너 인마 세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들어온 지 귀국한 지 한 보름도 안 돼서 소현세자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해요. 기록에 보면 온몸이 새카맣고 이 얼굴에 구멍 7개에서 피가 났다고 기록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두 개, 세 개, 콧구멍 2개, 눈 2개, 4개, 5개, 6개, 7개 귀. 그래서 7구멍에서 피가 나면서 이제 독살이죠. 그런데 모른다. 독살이라고 단정은 안 짓고 있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소현사가 죽었으니 그 다음에 복림대군이 왕이 됩니다. 이 복림대군이 왕이 됐으니 이 왕이 효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종은 이제 정통성 부분에서 조금 부족해요. 왜? 장자가 아니고 차남이. 그렇죠. 차남이 왕위를 계승했잖아요. 자, 아무튼 효종이 즉위했을 때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는 이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효종, 복림대군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북벌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북벌을 추진하게 돼요. 북벌. 저놈들을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만들어요? 조총부대를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총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 청나라를 치기로 했는데 러시아가 커지면서 청나라에서 야 니네 부대 있는 것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하니까 조선에서 얘기하죠. 우리는 군대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혼날라고 이거 만든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무엇을 합니까? 나선 정벌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를 치기 위해서 만든 군대를 가지고 러시아를 정벌해줘요. 오히려 청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꼴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 청나라의 정보력에 놀래고 그렇죠. 그리고 얘들 시스템에 놀래면서 서서히 북벌은 좌절되게 되지요. 그러면서 북벌이 쇠퇴하게 되고 아무튼 이 효종 때 나선 정벌이 있었고요. 이 효종 다음에 효종의 아들 현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자, 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현종 때는 역시 남인과 서인이 이렇게 가게 된 서인 주도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현종 때는 보세요. 인조, 효종, 북벌, 쇠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진취적이고 이런 모습은 조금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계속 성리학자들 이 살림 세력들은 계속 공부를 합니다. 성리학을 심화시키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 사이쯤에 돼가지고 예학과 보학이 발전되게 돼요. 그래서 예절과 보학, 족보 이런 것들. 그래서 예절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내부에서는 니네 할아버지가 어떻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고 이러고 이제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제사 지낼 때도 장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차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종법 질서 같은 것이 팽배해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현종 때 되면 이제 효종이 승하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왕이 돌아가셨을 때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냐면 이 인조의 갭이 자의 대비가 살아 있었어요. 자, 이 자의 대비라고 하면 이제 현종 입장에서 보면 할머니예요. 아버지의 부인이니까 할머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의 대비는 이 소현세자 있죠.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있었잖아요. 그 드지마키 인조가 이제 자의 대비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철을 얻었는데 첩을 이때 이제 소현세자보다 나이가 어렸고 복림대군하고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니까 촉보가 꼬여버렸죠. 이 현종이 이렇게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는 살아있는 이런 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의 복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머니 입장에서 자의대비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죠?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의 상복을 내가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두 차례 예송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유명한 예송 논쟁이에요. 그래서 예송 논쟁은 서인과 남인 간의 이 갈등을 갈등이 대립됐던 이 갈등이 어떻게 논쟁으로 예송으로 확대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우다가 이제 뭐 뭘로 싸울까 막 그러다가 이제 싸워버리는 게 효종이 승하했을 때 효종이 승하하셨을 때 이때 그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 여기에서 갈리니까 미친 듯이 이걸 가지고 트집 잡아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 예송 논쟁입니다. 첫 번째로 1차 예송 논쟁은 기해예송이라고 하는데 기해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예송 논쟁.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 서인 입장에서는 얘기합니다. 뭡니까? 현종이 이제 차남이다. 장남이다. 차남이다. 그러니까 장자의 예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남인의 3년설이고 서인은 이제 아니다. 1년만 입으면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서인의 권력이 컸죠. 그러다 보니까 서인들의 1년설이 채택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의대비 복색이 1년만 입으면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 효종의 상 다음에 효종 때 역시 이 다음에 또 효종의 비가 세상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며느리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자의대비가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이 자의대비가 이 복색을 몇 년을 입어야 되느냐 뭐 이거 가지고 또 예송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갑인예송이라고 합니다. 자, 갑인예송인데 이 갑인예송은 역시 이 남인 쪽에서는 1년을 입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서인 쪽에서는 무슨 소리 9개월만 입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1년설이 채택이 돼요. 그래서 갑인예송이 채택이 돼서 처음으로 남인이 집권하는 집권 여당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송 논쟁인데, 자, 이 예송 논쟁 계속 갑시다. 이렇게 가서 이제 남인이 집권하는 남인 세상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왕이 이제 숙종입니다. 그렇죠? 그 유명한 숙종입니다. 숙종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장희빈, 희빈장씨. 그거밖에 몰라. 아이고, 이거 분필이 떨어져가지고 주웠어요. 장희빈밖에 모르시죠? 그게 아니고 숙종이 모든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이제 강사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숙종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할 때 왕실의 여성들의 그 질투, 그렇죠? 이런 걸로 이제 막 하는 그것만 비춰지니까 그런데 숙종도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숙종도 여러 가지 막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숙종하면 그 여성들의 힘에 끌려가지고 막 기 못 피고 그러고 안 그래요. 숙종도 역시 강한 군주였는데 숙종이 맨 처음에 즉위를 했을 때요. 이 누가 집권하고 있었죠? 남인 세력이 집권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인 세력이 얼마나 이 정치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소수정당 있잖아요. 소수정당이 갑작스럽게 집권 여당이 딱 돼버리면 피바람이 몰아쳐요. 요게 그랬단 말이죠. 보세요. 동인에서 갈려가지고 남인 이렇게 갈렸는데 북인이 강했지요. 그러니까 뭐 두드러 맞았고, 그렇죠. 그리고
인조반정으로 이렇게 해서 서인이 집권했는데 남인이 딱 했는데 일부만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절대다수 소수. 그다음 이제 효종 때 딱 했는데 또 두드러 맞았어요. 그렇죠? 현종 때 이렇게 됐다. 이제 현종 때 이제 마지막에 갑인예송으로 어떻게 갑자기 이제 집권 여상이 딱 돼버리니까 이 기간 동안 참아있던 울분이 팍 터지는 거죠. 예전에는 기억 안 나요. 요 최근만 기억나. 얘들이 뭐만 했다 하면 니들이 조만한 것들이 조용히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되니까 이 억눌려 있던 분노가 여기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했을 때 서인을 그냥 막 치기 시작하는 거야. 남인들이. 그래서 이제 남인들이 절대 다수가 돼서 숙종이 즉위를 딱 했을 때는 이 남인 계통에서 계열에서 영의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영의정 허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남인의 힘이 그 말도 못했어요. 이 허적이라는 그 영의정이 그 집안 잔치를 하는데 천막을 그 천막을 쳐가지고 이제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천막을 그 어디 숙종의 왕의 천막을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이건 문제가 굉장히 큰. 천막이 뭐 대단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왕이 주기식 같은 거 이제 그 재현한다거나 그러면 궁 안에 그 막 천막 쫙 쳐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거기서 막 연주되고 으 하면서 탁 해가지고 막 웅장할 때 그 천막이에요. 그 천막은 다 용 그림이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왕만 쓰는 거죠. 왕의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걸렸냐면 자, 이 서인 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전하, 영의정께서 이렇게 잔치가 있다니까 천막을 좀 갖다 쓰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허허 그러시오 라고 했는데 벌써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이 거기서 노한 거예요. 네가 왕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지. 이거 완전히 남인이 이거 대대가 불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가면서 숙종이 남인을 견제하기 시작해요. 남인을 견제하면서 이제 그 서인들한테 가기 시작하죠. 서인들한테 얘기해요. 여보시오. 남인들이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얘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군사력이나 모든 지들이 장악해서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들 거 있냐하고 그러면서 나를 위협하고 있으니 왕을 지켜줘야 되는 것은 야당의 도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서인들이 얘기하죠. 그런데 어쩝니까? 저희는 권력을 뺏겨가지고 힘이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럼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숙종이 서인 편에 들어가지고 서인들의 임무를 조금씩 등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남인들이 여기서 분위기 좀 이상하네 그러고 있을 찰나에 서인들이 이 허적의 서자 허견이 영모를 꾸몄다라고 해서 영모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남인을 몰아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숙종이 옳다거나 그러면서 니들 영무했지 그러면서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막 고문엔 장사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인들이 집권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환국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환국. 여러분 환국이 뭐냐면요. A당 B당이 있어요. 지금 집권 여당이 A당인데 하루아침에 눈 딱 뜨고 나니까 집권 여당 없어지고 집권 야당이 여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문제가 되게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여당이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것, 세율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막 이렇게 막 뒤집어 놨던 것을 하루아침에 쟤들이 했던 거 아니야? 야, 다 뒤집어 이렇게 돼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오는데 그것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환국이라고 하고 최초의 환국을 경신환국이라고 합니다. 경신환국. 경신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경신왕국이 일어난 것이고 이때 남인이 거의 두드러 맞아서 몰락 직전까지 가버려요. 자, 이 숙종은 이제 드디어 왕권을 강화할 때가 됐구나라는 거죠. 이제 서인들이 내 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내가 한번 해보자라고 왔는데 서인들이 이제는 거꾸로 노련하지요. 그동안 계속 집권했던 정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가지고 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왕이 뭐 하자 그러면 뭐 이거는 제가 드릴 테니까 요거는 저희 주시죠. 왕을 계속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왕이 짜증나는 이런 판이야. 그래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남인들이 그립다라고 할 찰나에 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숙종이 그 정실부인 그러니까 중전이죠. 중전이 인현왕후가 있었습니다. 인현왕후 후 민씨가 있었고 그리고 희빈이 있었고
희빈은 장씨죠. 희빈 장씨가 있었고 그리고 숙빈 최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숙빈 최씨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인현왕후와 장희빈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인현왕후는 몸이 약해서요. 숙종과 사이에서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사를 이어야 되는데 숙종이 나이가 많은데 후사를 이을 수가 없었는데 희빈 장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세자, 균이라고 되는데 아무튼 이 왕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왕자가 태어나니까 숙종이 엄청나게 기분 좋아요. 아들이 딱 태어난 야, 이 아들은 그냥 내가 세자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는 건데 자, 이때 남인들이 얘기합니다. 전하,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 왕자를 원자로 책봉하시고 원자란 무엇이냐면 세자는 아시죠? 세자 전이 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태어났을 때 어린 아이한테는 원자라고 불러버리면 얘가 이제 세자가 되는 것이고 세자가 되면 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원자 칭호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인이 기리기리 날뛰니다. 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역시 근본 없는 것들은 얘기가 안 돼. 니들이 무슨 예법을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봐라. 만약에 그래 좋다. 니들 맘대로 이 아이를 원자로 책봉을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중전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들은 어떻게? 당연히 그 순번에 의해서 이 아들이 왕세자가 될 것인데 그러면 이 세자가 있는데 그럼 폐세자 시키고 왕세자를 시킬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숙종은 지금 서인 편이에요? 남인 편이에요? 남인 쪽에 가깝죠. 지금 화가 나 있는데, 그렇죠? 남인이 이렇게 그러니까 숙종이 조용히들 하시오 그러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서인들은 들으시오. 지금 내 새끼를 가지고 지금 장난치죠. 내 아들을 무시하는 것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전하 그게 아니고 시끄럽소. 당신들은 뭐하는 막 이제 누르면서 남인은 씩 웃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좋소. 내 마음대로 하겠소. 내 이쁜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겠소. 그러면서 이제 판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것이 기사왕국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남인들이 집권하게 되니 이것이 기사왕국이다라는 거지. 이상하네요. 오늘 왜 자꾸 분필이 떨어지죠? 분필을 계속 줍게 되네. 참. 그래서 이 남인 쪽에서 집권하게 되는 기사왕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서인이 몰락해버려요. 이때 서인 대표 누가 얘기하냐면 송시열은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원자를 책봉하시고 싶으시면 저를 밟고 가시옵소서. 그래서 알았어. 당신 이거 정신 나갔구만. 사약을 먹입니다. 그래서 사사시켜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말이 많으니까 이제 인현왕후는 이제 폐비를 시켜버립니다. 폐비를. 이건 장난 아니죠. 그렇죠? 폐비시켜버리고 이 희빈장씨를 중전으로 만들어버려요. 중전으로 올려버리고 이런 꼬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후궁이 중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사왕국 때 이렇게 남인이 집권하면서 이제 봐보세요. 이 남인이 한번 집권했다가 권력 맛을 느꼈어요. 즐거워. 그런데 여기에서 영모에 몰려가지고 그냥 깨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몰락하면서 이를 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기사왕국 때 이때 서인을 박살내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무자비하게 박살을 내요. 이 자식들이 막 이러면서 희빈 장씨의 오래비가 여기에서 막 난리 피고 막 그래버려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숙종은 아이고 잘못했다. 왜요? 희빈 장씨가 자꾸 질투의 화신으로 변해버리죠. 막 매야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돼버리고 숙종은 또 숙빈 최씨가 눈에 띄어가지고 측근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희빈 장씨가 숙빈 최씨를 가지고 야 이년아 막 그러면서 막 하고 그러니까 채통 없이 막 이렇게 돼버리고 좀 중전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질투 이거 없어야 되는데 질투가 극에 달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숙종은 막 고뇌에 차요. 힘들어. 그럴 때 보니까 내가 서인한테 그때 잘못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서인한테 찾아가지요. 그러면서 서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정권을 잡으셔야겠는데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 언제 내치실 때는 언제고 또 지금 와서 어떻게 우리가 전하를 믿고 이렇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득을 계속 하는데 이때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뭐 어떻게
줬소. 내가 내 그 조광지처 너무 보고 싶소. 그러니까 인현왕후를 복위시키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인현왕후 복위 문제에 여기에 남인과 서인의 갈등이 심해집니다. 엄청나게 심해져요. 그러니까 인현왕후는 패비됐는데 장희빈은 감시하고 막 그러면서 질투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숙종이 이제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현왕후 나 인현왕후 보고 싶소. 인현왕후 데리고 와야 돼. 희빈장씨 아니 됩니다. 네가 뭔데 시끄러워.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달. 근데 여기에 백 배경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현왕후는 참 고귀하고 기품 있고 이런 중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희빈장씨는 매야 막 날카롭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제 나중에 소설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극화시킨 거고, 또 결국에 인현왕후가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이 희빈장씨를 이렇게 승자의 역사잖아요. 역사는. 그렇죠? 그래서 깔아 뭉개려고 그렇게 쓴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현왕후는 서인 쪽에서 배출한 그 중전이었고요. 희빈장씨는요 남인 쪽에서 배출한 중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 이 기사 뭐야 원자 책봉 하시옵소서. 남인이니까 희빈장씨를 띄워줘야 되는 것이고, 아니 된다라는 것은 서인 중전을 폐비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숙종이 인현왕후 민씨를 복위시키자라는 문제에 있어서 남인이 펄쩍 뛰는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전이 복이 된다면 그럼 중전은 또 강등될 것이고 희빈으로 다시 강등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그래 좋다. 그런데 이 아들이 조금 있다 왕이 되면 이 피바람 부는 것을 어찌 막을 거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논리를 피게 되는 거고, 이 서인 쪽 같은 경우는 니들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나 잘 끌어가면 되는 건데 니들이 지금 급하지, 뜯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급하지, 이러면서 이제 약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1년하고 결국에 어떻게 되면 숙종은 어심이 어디로 갔어요? 서인 쪽으로 벌써 기울었지요. 그래서 이때 환국이 서인이 집권하게 되는데, 그것이 갑신왕국. 갑신정변, 갑술왕국. 그렇죠? 갑술년에 일어난 황국입니다. 자, 이렇게 갑술왕국이 일어나면서 서인들이 집권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남인들은 이제 그 서인들의 공격에 두드러 맞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갑술왕국을 계기로 해서 인현왕후 민씨가 다시 중전이 됩니다. 다시 중전이 되고요. 그리고 희빈장씨는 중전에서 강등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고, 이렇게 이제 겪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희빈장씨하고 숙종 사이에서 난 아들이 나중에 경종이 됩니다. 바로 경종이 되고, 숙빈채씨하고 숙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조금 있다가 영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옛날 얘기 막 재밌게 시간 막 낭비하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이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술왕국 이후에요. 보세요. 얘들이 막 공격을 미친 듯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남아있는 분노를 한 번에 다 표출시켜버리다 보니까 남인이 정계를 떠나버립니다. 은퇴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요때부터 뭐가 되냐면 서인들만 남아있죠. 정치에. 그래서 서인들의 일당전제가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때부터 붕당 정치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붕당 정치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당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왔다 갔다 정치적 견해를 얘기하면서 좋은 쪽의 정치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잘했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권력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누가 여기에서 얘들이 그냥 9대1로 싸웠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균형은 맞춰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때부터는 이상하죠. 환국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한쪽을 몰락시켜버리고 결국에 이 환국이, 세 번째 환국이 끝나면서 남인이 정기를 떠나버리게 되는, 그래서 서인들이 집권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자, 이 서인들이요, 이 경신왕국을 겪으면서 참 복잡해지는데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게 돼요.
그래서 기성 서인 그리고 신진 서인. 그러니까 늙을 노자를 쓰는 거야. 노인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갈리게 되는데 근데 이제 갈렸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두드러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뭉치게 돼요. 뭉쳐서 그냥 서인, 노론소론인데 있어요. 노론소론은 이 경신왕국 때부터 노론소론이 분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서인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거를 알아야 이 뒤에가 설명이 되거든. 그래서 노론과 소론이 집권을 하고 있었고요. 분화가 됐었고요. 이 분화가 잠깐 야 우리 싸우면 안 돼. 우리끼리도 싸우면 안 되고 뭉치자. 야당이 갑자기 연합하는 거 있죠. 그런 쪽으로 가서 서인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다 이렇게 싸우니까 이제 하나만 일당전지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지금 원래 니들하고 색깔이 틀렸잖아 라고 하면서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숙종이 세상을 뜨고 그 다음에 왕이 경종이 되는데 자, 보세요. 경종이 왕이 됐습니다. 누구? 희빈장씨의 아들이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피바람이 나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안 났습니다. 자, 봐보세요. 이때 그 숙종과 장희빈, 그렇죠? 그리고 숙종과 숙빈 최씨. 이 숙빈 최씨하고 희빈장씨는 관계가 좋겠습니까? 엄청 안 좋아요. 물고 뜯고 아주 머리끄댕이 잡고 야 이년아 막 그러면서 싸웠던 이런 때예요. 보세요. 빈이잖아요. 빈임은 정일품으로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라 순서가 그런 거지. 이 풍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경종과 영조는요. 친형제처럼 배가 틀리잖아. 근데 친형제처럼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종이 형이죠. 근데 엄마들이 싸우려고 그러면 얘 우리 저쪽 가서 연인군인데 연인군아 저쪽 가서 우리 놀자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서 막 놀고 엄마들 왜 그래 그러면 엄마들은 원래 조금 말 저거 대화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다독이고 그러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놀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 역사의 아이러니죠. 엄마들은 죽일년 살리려 그러지만 이제 아들들은 자기들끼리 우리는 우애를 동독히 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끌고 갔던 것이 경종이. 이 경종이 왕이 즉위될 때쯤 될 때 그렇죠. 그리고 요걸 가지고 막 싸웠었잖아요. 근데 경종을 왕으로 그 왕세자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막 썼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인은 안 된다라고 했었어. 근데 이제 서인 쪽에서 왕세자 뭐 이렇게 이제 거의 낙점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론 기성 그 서인이죠. 그러니까 원래 서인들 근본부터 서인들이 이 노론인 거예요. 이 서인들은 어떻게 했죠? 반대했었죠. 그래서 경종이 왕에 올라가는 걸 절대 반대해요. 소론은 아니다. 왕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 그 경종을 지지하는 세력이 소론이었고, 근데 경종이 왕이 됐죠. 그러니까 소론이 집권을 합니다.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소론이 집권했는데 수는 절대 다수는 늙은 사람, 노인이 많겠죠. 노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치적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 뭐 여소야대가 됐나? 여소야대, 그렇죠. 여소야대니까 이런 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경종은 여러 가지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힘이 딸리죠. 나를 뒷받침해줄 세력도 딸리고. 경종은 또 후사를 둬야 되는데 후사가 없으니까 일단 이 영조 있죠. 연인군을 우리가 그 왕세제지요. 이제 세제로 책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로 이제 한번 갈리고. 그런 다음에 세제 책봉을 했어요. 그래서 연인군이 세제예요. 그러면 왕세제를 데리고 이제 대리 사무를 보게 하자. 그래서 대리 사무를 보게 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대리청정. 그래서 왕과 함께 왕의 권력을 조금 띄워가지고 동생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정치를 좀 해봐라. 이게 이제 대리청정인데 같이 하는 거죠. 왕과 왕세제가 그렇죠. 같이 하게 되는 대리청정이. 여기에서 아니되옵니다. 막 이렇게 반대했던 것이 소론. 그리고 노론은 좋다라는 거죠. 어차피 영조 지지했었고 우리는 영조를 지지했었고 좋다 막 이렇게 되면서 이걸로 이제 막 싸우고 있을 때 경종이 세상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영조가 왕이 됩니다. 맞죠? 엄청나게 흥분을 한 것 같아요. 분필이 막 부러지고 막 나뒹굴고 막 난리가 나죠. 엄청나게 중요해서 그래요.
자, 지금 보면 영조까지 왔어요. 와, 봐보세요. 영조까지. 조선 후기까지 왔잖아요. 엄청 빠른 게 지금. 자, 영조가 집권을 했습니다. 당연히 누가 집권을 하겠어요? 즉위했으니까 노론 세력이 집권을 할 것이고, 이때 노론들이 그냥 밟아버리죠. 이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소론들이 입지가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소론들이 슬금슬금 정계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론들이 집권을 하는데, 보세요. 노론이라고 하면 원래부터 뼛속까지 서인들이죠. 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나이는 많고 노련한 사람들. 그러니까 영조가 왕이 됐을 때 이 왕을 갖고 놀려고 하잖아. 그런데요, 이때 이제 영조 같은 경우는 영조는 어려서 이제 궁에서 같이 살지 못했고, 어려서 궁에서 살고 조금 큰 다음에 나와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영조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왜냐면 지금 위협적이잖아요. 얘들이 뭐 칼부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신하들이 무서우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똑똑해지고 내가 갈 길을 정해야 되고 뭐 이런 쪽으로 하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세종의 버금가는 학식을 겸비한 사람이 영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집권을 하는 사람이 또 영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노련해요. 얘들이 노련해요. 영조도 노련해요. 왜? 밖에서 이들하고 매일 술 마시고 친분을 교류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뭔 생각을 했는지 영조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리청정했을 때도 조용히 이제 하다가 정치적으로 뭐 줄게? 그래, 내가 뭐 받고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딜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자, 왕이 딱 됐을 때 영조는 숨겨둔 발톱을 탁 들이내죠. 어이, 내가 왕이요. 왕은 당신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요. 라고 하니까 이제 노론들이 전하, 왕은 덕목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하가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아니다. 네가 막 하여튼 엉망진창이 되니까 영조가 짜증이 확 나죠. 자, 선대왕 때에 시도했다가 잘 안 됐던 것을 시도하겠소. 그게 뭐냐면 숙종 때 탕평책입니다. 여러분들 탕평책 들어보셨죠? 탕평책, 숙종 때 이 사람이 처음 들어보는데 탕평책이라고 하는 건 언제만 들어봤어요? 영조, 정조 때. 그렇죠? 탕평책. 안 그래요? 탕평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역사 교과서에 봤을 때 새까맣게 막 칠해져요. 중요하다! 시험 나온다 그러니까 막 계속 공부를 했었을 거란 말이야. 이 탕평책은요.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영정조의 탕평책, 그러니까 영조가 처음으로 시작했겠거니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탕평책은 숙종 때 먼저 시작을 해요. 이 숙종 때 탕평평 그래가지고 탕평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정당끼리 니들끼리 미친 듯이 싸우지 마라. 왜 뭐 하려고 싸우느냐. 그래서 이 중재를 해주는 것이 왕의 역할이고 니들 싸우면 절대 안 돼. 그래서 탕평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정책으로 적용을 한 것이 탕평책인데 숙종은 탕평책을 잘못 시행했어요. 어떻게? 숙종 왕이 직접 편당적인 인사관리를 했다. 한쪽 편만 들었다라는 거죠. 편당, 한쪽 당 편을 들었죠. 서인편. 입맛에 틀리니까 남인 편 들고 서인 편. 그래서 얘들의 힘을 조금씩 누르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탕평책을 시작을 했는데 탕평책이 시작된 게 아니고 탕평책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황국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에요. 그래서 숙종은 탕평책을 처음 시행했지만 부작용으로 인해서 황국이 나타난, 세 차례 황국이 나타났고 영조는 요것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자, 영조가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 딱 됐죠? 그 다음에 신하들 다 모이시오.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야채 같은 걸 다 섞어요. 그러다 봤지? 막 섞어. 먹어. 이게 뭔지 알아? 이게 탕평채야. 그러면서 막 먹이고. 그러면서 탕평. 뭔지 알지? 니들 싸우면 혼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영조는 점점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연륜도 쌓이고 그러면서 신하들보다 나이가 많아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서 영조가 강력한 힘을 가진 강력한 군주로 나서게 됩니다. 등장하게 되고. 자, 이 영조는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TV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보면 왕인 있는데 백발에 막 수염까지 하는 노인분이 왕으로 계시면 영조예요. 거의가 그렇게 오래 사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노론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영조가 굉장히 또 뛰어나서 노론이 나 세금 좀 올리셔야 되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반박을 하는데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문구 몇째 줄에 보시면 이런 게 있는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막 이래 보니까
학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쥐죽은 듯이 뭔 얘기를 했다 그러면 두드러 맞거든요. 왕이 그러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 항상 물어봐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강력한 왕권을 확립을 하고 이 강력한 왕권으로 이들을 찍어 눌렀을 때가 영조 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조가 찍어 눌러 왕이 찍어 눌러버리는데 명분이 탁탁 쓰니까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냥 숨만 쉬고 다녔던 것이 영조 때예요. 그때 이제 영조가 42살에 아기를 낳습니다. 아들을 봐요. 와,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42살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환갑이 넘었죠. 60살 노인이 60살 노인? 그때 노인이라고 하면 되죠. 60살 그럼 장년층이라고 해야 되나? 60살 장년층이 손주가 아니고 아들을 낳은 거야. 엄청 이쁘죠. 그래서 후사가 없었는데 첫째가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들이 없던 상태에서 둘째 아들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둘째가 첫째가 된 거죠. 얼마나 귀하고 이쁘겠어요. 아기가 그것이 아기가 낳자마자 원자로 책봉되고 이 최단 시간 조선시대 통틀어서 최단 시간 원자칭호 세자칭호 원자칭호 한 다음에 한 세 달 있다가 세자 책봉을 해버려요. 그래서 세자가 등장을 하니 그것이 사도세자입니다. 자, 이 사도세자는요. 지금 보세요. 영조가 엄청 이뻐하죠. 그러니까 옆에 끼고 맨날 막 그러고 맨날 즐겨 막 재밌다 그러면서 천자문도 가르치고. 그래서 3살 때 뭐 천자문 다 띄고요. 3살 때 과연 천자문을 뜰 수 있을까요, 애기가? 근데 뛰었대. 뛰고 그리고 막 엄청나게 똘똘해서 왕이 물어보면 다 대답하고 신하들이 물어보면 다 대답하고 그리고 막 소학도 다 띄고 막 그래요. 그래서 8살 때 왕이 사도세자가 탁 쓴 글자가 있어요. 사도세자가 글자를 딱 썼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 이 신하들이요 기다리고 있다가 세자죠. 그거 저 주십시오. 그러면 받아가면 막 집에다 걸어놓고 막 그랬. 이 총명한 사도세자가 있었는데 이 영조가요 사도세자를 끼고 한 4살 때부터 지금으로 따지면 조기 교육을 시킨 거야. 영재 교육. 그러면서 야 너는 이제 왕자가 왕이 될 사람이니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강요하고 공부를 시켜버리니까 어린 애기가 이상해지는 게 점점 갈수록 맨 처음엔 총기가 있었고 막 그랬는데 아버지가 점점 무서운 거예요. 이건 뭐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화를 내죠. 이 자식이 이제 모른단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뭐라 하니까 사도세자는 막 싫어요. 이 분노가요 무예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는 혼자 무예를 연마하고 그러니까 무관처럼 무예는 정말 뛰어났대요. 이것을 대를 이어서 사도세자의 아들이 누가 되죠? 정조죠. 정조가 그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병법 무예 있죠.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또 거기에 추가해서 딱 써가지고 책을 하나 완성하니 그게 무예도부통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 막 이거 무술 연마하고 막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 영조가 또 해서 너는 말이야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무식한 걸로 해가지고 왕을 피를 보려고 지금 너 왕 될 거야 말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신하들도 거기서 막 이렇게 비웃고 막 그래버리니까 사도세자가 왕이 없는 데서 너 비웃었지 그 자리에서 막 목 베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제 살벌한 세자로 바뀌어버리는 게 노론을 공격하니까 노론도 사도세자가 왕이 되면 우리가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론도 이제 사도세자를 견제하기 시작하고 왕한테 이제 사도세자를 계속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도세자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막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영조가요. 무슨 고병까지 받냐면 사도세자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 이런 고병까지 받아버려요. 영조가 돌아버리죠. 근데 우리 아들이 설마 하는데 사도세자는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병을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보면 아버지 아자만 들어도 부 떠는 거야. 갑자기 말짱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부 떨고 아버지가 온다 그러면 막 도망가요. 무슨 이상한 거 있잖아요. 겁먹어가지고 겁쟁이처럼 막 도망가.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기를 싫어해. 몇 달 동안 아버지한테 문안 인사도 못 하고 막 그랬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이 의대증이라고 그러죠. 옷 입는 거를 못 해요. 옷을 입으면 막 왜요? 맨날 영조가 아버지가 옷 똑바로 안 입어. 맨날 이거 풀어져서 막 혼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정신병 해가지고 의대증 옷 입으려고 막 안 입어. 옷 입으면 아버지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 아들의 관계가 엄청 안 좋아져요.
이런 마당에 사도세자가 또 여행을 갑니다. 촥 가서 그 전국의 그 순회 공연이죠. 어떻게 보면 막 그냥 바람 쐬고 올게요. 갔다 와. 막 바람 쐬고 오는데 거기 가면 막 지방 장관들이 다 막 그러니까 그 관찰사 나오고 막 수령 나오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자가 갔는데 그냥 걔들만 나오겠어요? 그 도열을 딱 시켜놓고 확 한 다음에 왕자 딱 오면 세자가 딱 왔으니까 세자지가 오셨습니까? 도열 딱 이러고 있죠. 이게 뭘로 보여요? 군대를 막 그 수소문해가지고 모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찔러버리고 그러니까 영조가 도대체가 안 되겠다. 아들아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이렇게 된다는데 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사도세가 아버지 저 그런 적 없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너무 싫어하는 건 그건 싫어하는 거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쳐내고 왕이 야 시끄러. 너는 지금 뭐야? 너는 지금 이런 말들이 이 신하들한테 돌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자가 왕이 되면 피바람이 불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 알아 몰라? 알죠 아버님. 그러면 너가 지금 이렇게 잘못한 거야. 알지? 응. 알아요. 근데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긴 뭘 살려줘. 이렇게 처신을 잘못한 너희가 잘못했다. 그래서 뒤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뒤주에다 가둬놓고 직접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에서 굶겨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사도세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옆에서 사도세자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영조가 손자가 있었으니 이 손자가요 정조가 되잖아요. 이 산이가 막 우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막 그러니까 야 제 애기 손자 저기 빨리 치워 그래가지고 손자 밖으로 빼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죽이고 이 모습을 정조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영조는 그 정조를 가지고 바로 새 손으로 책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왕 교육을 시켜버리죠. 근데 애초에 뭐 말들이 많은데요. 이 영조는 세자를 제끼고 새 손을 그냥 왕으로 앉히고 싶었어요. 이게 병이 깊어가지고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에서 이걸 제껴버리면 세자를 폐세자 시키면 뭡니까 새 손이 정조가 그러니까 이산이 이제 왕을 대를 이을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사라지니까 그냥 죽여버린 것 같아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대를 이어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정조가 왕이 딱 됐을 때요. 이때 정조는 얘기합니다. 자, 이 영조가 세상을 뜨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도세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하게 해라. 이걸 유언으로 남기고 죽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노론들이 계속 사도세자를 몰았거든요. 영모로 계속 몰았거든. 근데 정조가 왕이 됐으면 그렇죠. 아버지를 영모로 모았는데 얘들이 정조가 노론 얘들을 가만두겠어요? 아니죠. 얘들은 다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영조가 그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정조는 왕이 되자마자 왕위 즉위식에서 노론들 앞에서 그리고 일부 소론이 있죠. 이들 앞에서 즉위식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노론들이 벌벌 떠는 거죠. 그렇죠? 벌벌 떨어요. 자, 이 노론 세력은요. 이 사도세자가 죽었을 때 이 사건을 가지고 또 한 번 분할을 하거든요. 어떻게 분할을 하냐면 자, 우리가 사도세자가 잘못한 건 뭐든지 다 알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사도세자가 죽을 짓까지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심했다라고 하는 것이 시파. 무슨 소리냐? 죽을 놈이 죽은 것이고 죽을 짓을 했으니까 그리고 영모를 했으니까 죽은 거 아니냐? 니들은 왜 그따위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벽파. 그래서 노론 시파와 노론 벽파가 나뉘고 이런 과정에서 정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정조가 왕이 돼가지고 누굴 좋아하겠어요? 시파를 좋아하겠죠. 하지만 벽파 세력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 절대 다수가 벽파고 시파인데 이 와중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요. 그러면 시파도 이 사도세자의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들이 벌벌 떨죠. 거기에서 이제 소론. 그러면서 이제 정조는 할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나는 탕평책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데 이 탕평은 틀려요. 영조는 강력한 힘을 앞세워서 강력한 왕권으로 신하들 찍어 누른 탕평책이라고 하면 정조는요 능력을 중시해서 인재를 등용해서 내축군으로 놓고 이 썩어 빠진 조정의 대신들을 견제하려고 했었던 것이 정조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남인 세력이 이제 막 은퇴했다고 그랬잖아요. 은퇴해서 뭐 했겠어요?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의 북학을 공부해요. 그래서 저쪽에 북쪽의 학문을 공부하자 이런 쪽으로 돼버리는데 그래서 이 남인 출신에서 북학파 실학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정계에 은퇴했던 이 남인 출신들을 대거 등용해서 요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정약용. 이런 사람들 등용해가지고 측근에 놓고 그리고 시파 또 역시 우리 아버지 그래도 죽이긴 했지만 그래도 추모하고 있었고 벽파 니들은 공격 대상이고 그래도 등용했고 소론도 등용했고 지금 보면 색깔을 가리지 않아요. 색깔 가리지 않고 능력 본위의 정책을 펼쳤는데 이걸 가지고 적극적인 정주의 적극적인 탕평책이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평책을 하는데 보세요. 이 누가 지금 절대 다수입니까? 노론 세력이죠. 이 노론 세력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설 자리를 이뤘어요. 왜요? 얘들이 다 채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론이 조금씩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론도 여기에서 정계 안에, 궁 안에는 노론이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론 애들이 저 어린 놈이 말이야 왕이 되더니 이 정치판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정치도 모르는 것이 왕이 되더니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고 있구나. 이러면 왕을 없애버려야지라고 하면서 이 노론 세력들이 정조에게 막 뭡니까 자객을 보내요. 그리고 정조 암살 사건 막 이런 것들이 막 터지는데 정조가 어머니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부인이며 정조의 어머니였던 해경궁 홍씨와 그 어머니의 생신 장치를 막 궁에서 딱 벌이면 막 풍악을 울려라 막 놀고 있는데 의자에 뭐가 팍 와서 꽂혀요. 뭐 화살이 막 꽂혀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자객이 막 들어오고 정조는 막 자고 있는데 뭐 분위기 이상해서 눈을 탁 떴더니 자객이 막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킬러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거기에서 킬러들 다 제껴요 혼자. 항상 칼을 머리맡에다 놓고 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막 제끼고 다 죽여버리고 그러고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러고 문을 탁 열었더니 궁이 텅텅 비어있더라. 얼마나 무서워요. 봐보세요. 궁에 내시들이 있어요. 내관들이 궁녀들이 궁인들이 있어야 돼. 궁녀와 내시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단통속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노론이 야 보낼 거야. 그러니까 길 다 터가지고 그 궁을 수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정조가 그때부터 측근 세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자신들의 그 호위 부대 그 한 30명 정도 데리고 있었는데 믿을 만한 애들을 호위 부대를 만들어서 거의 2만 명에 육박하는 군대를 만드니 그것이 또 장용영입니다. 이런 군대들 만들고 정조는 하여튼 이렇게 뭐 많은 것들을 해서 강력한 군주로 우뚝 서요. 그래서 강력한 군주로 우뚝 섰는데 몸에 종기가 나. 그래가지고 이 몸의 종기를 치료받는데요. 이 몸의 종기를 치료받다가 그 내의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궁의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치료를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안 받아요. 왜냐면 정조는 이제 밥을 먹잖아요. 궁녀들이 이제 밥을 올리면 거기에 이제 숟가락을 탁 대잖아요. 꺼멓게 보고 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자기가 마루타와의 실험 대상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거 발라보고 이거 하면서 치료를 막 해요. 그럼 막 치료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 기록에 보면 모르죠. 제가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기록에 보면 그 이상하게 이때 한 3일 정도 밖에 나가서 그 사제약을 쓰거든요. 사제약을 왜 쓰는지 몰라. 그건 학자들도 몰라요. 근데 이제 써가지고 이제 약을 치료를 했는데 그 다음에 딱 보름 만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독살 아닌가? 근데 이 지금 한의사들한테 가가지고 이 약재를 보여줬는데요. 이 독약 아니래요. 그 독약이 아닌데 일부 사람 체질에 따라서 독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거 독살이죠.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세상을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정조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지 못했죠. 영조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세력들이요. 정조의 측근 세력들이 아직 탄탄하기 못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다 몰락해버려요. 그 다음에 숨어있던 노론 세력들이 봤지? 거봐. 정치는 우리처럼 오래 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정치를 딱 잡고 그때 이제 정조의 저기 저 끝에 있는 어린 아기를 왕으로 앉히니 그것이 순조, 그리고 헌종, 그리고 철종에 이어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세도 가문이 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세도 정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세도 정치는요, 정조가 끝까지 왕권을 강화시키려다가
이것을 못하고 그렇죠. 붕당을 이 탕평책을 시행하려다가 이 탕평책에 부작용이 생겨버린 것이 세도 정치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노론 벽파 세력들이 순조와 그 인척 관계를 맺어버리고 그러면 가문이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인척 가문이 생기고 이 인척이 순조 9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애기가 뭔 왕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권력을 행사해서 왕처럼 행사했던 세도 정치로 가게 되고 이 세도 정치가 언제 끝납니까? 고종 때 끝나죠. 고종 때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등장을 하면서 이 세도 정치가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야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선조 때 이렇게 광해군 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어디냐면요. 여기부터예요. 예송 논쟁부터 이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해예송, 갑인예송.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따로 외우시고요. 보세요. 앞자 따서 기, 갑, 어딨어? 경기, 갑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기갑, 경기갑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기갑 부대는 경기도가 갑이다라는 거지.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짓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붕당 정치 마무리 졌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경제편 들어가겠습니다.